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이고요. 중견 전자회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지금 법원 복도에 서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혼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이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거든요. 제가 받은 500억 원짜리 유산을 남편이 관리해야 한다는 소송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웃기죠? 제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500억을 포기하다니 정상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이 또렷한 순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어떻게 평범한 회사원이 500억을 상속받게 됐는지, 그리고 왜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복도 끝에 남편이 보여요. 아니, 이제는 곧 남남이 될 사람이죠. 제 역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있어요. 새로 맞춘 건가 봐요.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세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시네요. 시아버지와 시동생 내외도 보여요. 다들 제게 500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총출동했나 봐요. 제 역이 저를 봅니다. 눈빛이 복잡해요. 미안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욕심도 섞여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고 계세요. 제가 자기네 가족의 불을 가로채는 도둑처럼요. 참 아이러니하죠.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 출신의 볼품없는 며느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500억 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확히는 12월 15일 새벽이었어요. 그날 새벽 5시 저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에 잠이 깼어요. 아버지 회사 직원분이었는데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지셨다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 가봐야 돼. 남편 재혁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새벽에 무슨 일이야? 나중에 가면 안 돼? 저는 황당했어요.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나중에 가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저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재혁은 다시 이불을 덮으며 말했어요. 나는 내일 회사 중요한 회의 있어서 못 가. 너 혼자 다녀와. 나중에 시간 되면 내려갈게. 저는 뭐라고 대꾸할 겨를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아버지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시간을 달려서 고향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는데 아버지 회사 직원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김 과장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사장님이 라고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안타깝지만 환자분이 새벽 4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는데 발견이 늦어서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셨는데요. 괜찮다고 요새 일도 별로 안 바빠서 편하다고 하셨는데요. 영안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를 봤어요. 천을 걷어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셨어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김 과장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평소에 늘 따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장례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장례식장 직원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몇 일장으로 하실 건지, 어느 장례식장을 쓰실 건지, 부고는 어떻게 돌릴 건지. 저는 멍한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3일장으로 하겠다고, 병원 장례식장을 쓰겠다고, 부고는 아버지 회사 명단이랑 제 연락처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겠다고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하게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니요. 장례식장이 준비됐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을 골라야 했어요. 직원분들이 가져온 사진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찍은 걸 골랐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영정을 모시고 분향소를 차렸어요. 검은 리본을 달고 국화꽃을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이제 세상에 혼자구나. 저는 상주석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제역은 3번째 벨이 울린 후에 받았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 지금 장례식장인데 빨리 좀 와줄래? 제역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뭐?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울먹이면서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대.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대. 빨리 발견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혼자 계셔서. 제발 빨리 와줘. 제역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오늘 회의가 정말 중요해서 빠질 수가 없어. 회의 끝나고 바로 갈게.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 저는 기다렸어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거래처분들, 동네분들, 제 어릴 적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 다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조문해 주셨어요. 저를 받으면서 저는 계속 입구를 봤습니다. 제역이 올까 봐요. 하지만 오후가 됐어도 제역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도 오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물으셨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나? 시댁 식구들은 안 오나? 저는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다고 곧 오실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저녁 9시쯤 제역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디야? 언제 와? 제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경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사람들 웃음소리,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아, 서연아.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회의가 늦게 끝나서 회식하게 됐거든. 팀장님이랑 있어서 빠지기가 좀 그래.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식이요? 제 아버지 장례식인데 회식 때문에 못 온다고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여보, 지금 장난해? 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회식 때문에 못 온다고. 제역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잖아. 팀장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회사 생활 해봐서 알잖아. 내일 꼭 갈게. 그리고 엄마한테도 연락했는데 엄마도 내일 가신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 친구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사위 오늘 못 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온대요. 그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회사 일이 장례식보다 중요한가 보네. 쯧쯧.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혼자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옆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따님 좀 쉬셔야죠. 내일도 조문객 맞아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자리 뜰 수가 없어요. 김 과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따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따님이 시집가서 고생한다는 것도 다 아셨어요. 안타까워 하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고생하는 걸 아셨다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김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전화 통화할 때마다 따님 목소리가 점점 지쳐간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괜찮다고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셨대요. 따님 인생이니까 따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시면서도 늘 걱정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남편이 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요. 김 과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뭔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달 전부터 변호사님을 자주 만나셨거든요. 아마 따님을 위한 준비였을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변호사요? 아버지가 변호사를 만나셨다고요? 김 과장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따님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라고만 하셨어요. 자정이 넘어서 저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상주석 옆 작은 방에서요. 하지만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1시간마다 깼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그리고 오지 않는 남편 생각에요. 다음 날 아침 조문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상주복을 다시 입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벌써 조문객들이 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상주석에 앉아서 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네. 따님 힘내세요. 동네 분들도 오셨어요. 사장님이 우리 동네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셨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동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다는 것, 장학금도 익명으로 지원하셨다는 것. 왜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저 작은 사업을 하시는 평범한 분인 줄만 알았는데요. 오전 11시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언제 오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뭔가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우리 오늘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 재혁이 회사에서 해외 시찰 가는데 가족들도 같이 가도 된대. 하와이야, 하와이. 내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 여행이요? 제 아버지 장례식인데요.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 아버지 장례식인데 여행을 가신다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어때?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오지 않잖아. 우리가 거기 있어봤자 장인어른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봤자 할 일도 없잖아. 내가 충분히 혼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공편이 오늘 저녁이라서 지금 공항으로 가는 중이야. 2주일 정도 다녀올 거야. 장례 잘 치르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친정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다녀와서 위로해 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재혁한테 전화했습니다.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배경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공항인가 봐요. 여보, 진짜 여행 가는 거야? 내 아버지 장례식인데? 재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회사에서 가라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어? 이런 기회가 얼마나 귀한데. 엄마도 가고 싶어 하시고. 너도 이해해줘. 장례식은 내가 충분히 혼자 처리할 수 있잖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재혁 씨,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여행을 간다고요? 재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나도 힘들어. 회사 생활 해봐서 알잖아. 이런 기회 놓치면 나중에 손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장인어른 장례식이 뭐 그렇게 대단해? 조문객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서 계속 절을 받았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일어나서 절하고 인사하고 다시 앉고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김 과장님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셨어요. 좀 드세요. 안 드시면 쓰러져요 하시면서요. 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에도 조문객들이 계속 왔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물었어요. 사위는 어디 있나요? 시댁 식구들은요? 저는 그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다고요. 곧 오실 거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들 제 거짓말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친구분 한 분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따님, 시댁이 지금 장례식 안 온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민호 친구로서 한마디 해도 될까? 그런 시댁이랑 계속 지내는 게 행복하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하셨어. 딸이 시집 가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내가 그랬지. 민호야, 내가 뭔가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딸이 정말 힘들 때 기댈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민호가 그때부터 뭔가 준비하기 시작하셨어. 뭘 준비하시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따님을 위한 거였을 거야. 그러니까 따님, 민호가 남긴 것이 뭔지 잘 찾아봐. 그게 따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12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사진에는 파란 하늘 아래 눈부신 하와이 해변이 있었습니다.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 재혁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고요. 시아버지, 시동생 내외 모두 여름옷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제 아버지 장례식 따위는 까맣게 잊은 것처럼요. 사진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 잘 치르고 있어? 생각보다 소박하다며? 덕분에 우리는 태평양이 보이는 5성급 리조트에서 편하게 쉬다 갈게. 촌스럽게 울지 말고 내 선에서 잘 처리해. 날씨 완전 좋다. 하와이 최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에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해변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면서 잘 처리하라고 촌스럽게 울지 말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구나.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과장님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셨어요. 따님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서 계속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들의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밤이 됐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외로워요. 제일 힘들 때 아무도 곁에 없어요. 남편도 시댁도 다 여행 갔어요. 저 혼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당연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실 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어요. 누가 볼까봐 소리를 죽이면서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그분은 조용히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이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 개인 변호사가 있었다고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묵직한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따님한테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명함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류를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따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꼭 기억하세요. 변호사님은 영정 앞에 절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에서 열기는 망설여졌습니다. 일단 옆방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발인 날이었어요. 아버지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객들이 오셨어요. 다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계속 절을 했어요.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발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관을 운구차에 실었어요. 저는 상주차를 타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12월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골을 받았어요. 작은 함에 담긴 아버지였습니다.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모실 자리를 정하고 유골함을 안치했어요.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했어요. 김 과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따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다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김 과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사장님, 회사 직원들이 모은 부의금이에요. 받으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을 둘러봤어요. 사흘 동안 제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집이요. 아버지가 혼자 살던 집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즐겨 보시던 신문이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찻잔이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아서 또 울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구나. 아버지는 영원히 안 계시는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주신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편지였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보자마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일찍 너를 두고 가서 미안해. 너를 더 오래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서연아, 아빠가 사실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난하지 않았단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 아빠가 운영하는 도매 유통업은 사실 작은 사업이 맞아. 하지만 그건 아빠의 본업이 아니었어. 아빠의 진짜 재산은 다른 곳에 있었단다. 20년 전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어. 아빠는 우연한 기회에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을 샀어. 당시에는 그 지역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고 건물 가격도 싸서 아빠가 모아둔 돈으로 살 수 있었지. 처음에는 그냥 투자 목적이었어.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내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지. 그런데 그 건물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 그 지역이 점점 발전하면서 건물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단다. 아빠는 고민했어. 이 건물을 팔아서 편하게 살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 수입이 꽤 괜찮았어. 그래서 아빠는 건물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기로 했지. 저는 점점 더 놀라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대신 아빠는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내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몰랐어. 아빠가 건물을 산 게 엄마가 돌아가신 후였거든.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숨겼어. 왜 숨겼냐고? 그건 아빠가 사람들의 본성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빠는 너무 잘 알았거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갑자기 아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친구들도 사업 제안을 하고 다들 아빠를 이용하려고 했지. 그래서 아빠는 차라리 가난한 척하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살면서 진짜 아빠를 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서연아,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시집 갈 때 진짜 재산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는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어. 만약 내 친정이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너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돈 때문에 너를 선택한 걸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가난한 척 하셨던 거예요. 저와 제 남편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아빠가 보기에 내 남편과 시댁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 너한테 전화할 때마다 내 목소리가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졌거든. 너는 아빠한테 괜찮다고 했지만 아빠는 다 알았어.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남편이 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아빠는 너무 화가 났어. 내 소중한 딸을 그렇게 대하다니. 당장이라도 가서 그 사람들한테 따지고 싶었지. 하지만 참았어. 그건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아빠가 나서서 망치고 싶지 않았어. 대신 아빠는 만약을 위해 준비했어. 내가 정말 힘들어질 때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빠가 준비해둔 거야. 서연아, 아빠가 너한테 남긴 건 강남에 있는 7층짜리 상가 건물이야. 이름은 민호 건물이고 테헤란로 중심가에 있어. 시가로는 500억 원이 넘을 거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0억 원이요? 아버지가 500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손을 떨면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아빠는 내가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거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욕심을 부리게 돼. 그래서 아빠는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싶어. 이 조건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첫째, 이 건물을 3년 동안은 팔지 마.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3년 동안은 절대 팔지 마. 3년 동안 직접 건물을 운영하면서 경영이 무엇인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배워. 이 건물에는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있어. 그들은 모두 이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야. 내가 함부로 건물을 팔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최소한 3년 동안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상생이 무엇인지 배워줘. 둘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의 40%는 사회에 환원해. 아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익명으로 환원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 장학금이든 복지시설이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써. 아빠는 이 건물로 많은 돈을 벌었어. 하지만 그 돈은 온전히 아빠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사회가 발전하고 그 지역이 발전했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오른 거거든. 그러니 그 이익의 일부는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아빠는 생각해. 셋째, 내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이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 서연아, 아빠가 이렇게 준비한 건 너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야. 너를 보호하려는 거야. 내가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내가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힘들 때는 이민수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청해. 그분은 아빠가 10년 넘게 신뢰해온 분이야. 마지막으로 서연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아빠 인생의 전부였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말로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7층짜리 상가 건물의 소유주가 서민호, 제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건물 관리에 관한 서류, 세입자 목록, 임대계약서, 통장 사본. 건물은 전문 관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매달 임대료가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10년 넘게 쌓인 임대료 수익이 통장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수십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갑자기 500억 원이 넘는 건물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하라고.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라고요. 문득 하와이 해변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 날 보낸 그 사진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제역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조롱하는 듯한 문구. 이게 그들의 진심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요. 아버지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재혁과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재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다녀왔어. 여행 너무 좋았어. 하와이 정말 멋있더라. 너도 다음에 같이 가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재혁은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뭐야, 화났어?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회사 일이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미안해. 다음에 보상해 줄게. 근데 장례는 잘 치렀어? 조문객 많이 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치렀어요. 재혁이 물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남기신 유산 같은 거 있어?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거짓말을 했어요. 별로 없어요. 회사도 작았고 빚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재혁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뭐 기대한 것도 없었어. 오히려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봐.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알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서연아, 하와이 정말 좋더라.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너도 다음에 우리랑 같이 가자. 아, 맞다. 내 아버님 장례는 잘 치렀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도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여행 기회가 생겨서 어쩔 수 없었잖아. 내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아버님이 뭐 남기신 거 있어? 회사라도 물려받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로 없어요. 회사도 작았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그럴 줄 알았어. 내 친정이 워낙 형편이 안 좋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너는 우리 재혁이랑 결혼해서 다행이야. 우리 집안이 내 친정보다는 낫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제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50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태도가 180도 변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살았어요. 회사도 계속 다니고 남편과의 관계도 겉으로는 평범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혁이 갑자기 저한테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요새 생각이 있는데. 회사 그만두고 사업 한번 해볼까 싶어. 부동산 투자 사업 말이야. 저는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죠. 재혁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자기 친구 중에 부동산으로 대박 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전세금을 빼서 사업 자금으로 쓰자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전세금까지 걸기는 말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재혁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냐고, 자기가 언제 한 번이라도 실패한 적 있냐고요. 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재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민수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변호사님은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꺼낸 건 아마 주변에서 누군가한테 꼬임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저는 변호사님 조언대로 재혁한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세금을 뺄 수 없다고요. 재혁은 화를 냈어요. 며칠 동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냉전을 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연락했나 봐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왜 남편 사업을 반대하냐고 하셨어요.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반대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전세금까지 걸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친정이 문제라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도와주는데 너는 친정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우연히 재혁 노트북을 봤어요. 열려있는 이메일 창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봤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재혁이 부동산 개발 회사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재혁이 개발 회사 담당자한테 이렇게 쓴 거예요. 제 장인어른이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서민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건물이 있는지 찾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혁이 어떻게 아버지 건물에 대해 알게 된 거죠?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황급히 다음 이메일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개발회사 담당자가 답장을 보냈는데 서민호 명의로 등록된 건물을 찾았다고, 테헤란로에 있는 7층짜리 상가 건물이라고, 시가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정도 건물이라면 저희가 매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600억 원의 매입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혁의 답장은 더 가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건물이 제 처 명의가 아니라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고 장인어른이 최근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 처가 상속받으면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더 충격적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재혁이 법무법인에 문의한 내용이었어요. 제 아내가 최근 아버지를 여의고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중요한 재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인 제가 아내를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역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즉시 모든 이메일을 캡처해서 제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샤워를 마친 제역이 나왔을 때 저는 평범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이민수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캡처한 이메일들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은 이메일들을 보시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연 씨, 이건 심각합니다. 남편분이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우선 건물 등기부에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역이나 다른 사람이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요.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역과 대면할 준비를 했어요. 이틀 후 저는 제역을 마주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내가 아버지한테 건물을 상속받은 거 알고 있었어요? 제역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무슨 건물이냐고 시치미를 뗐어요. 저는 캡처한 이메일 내용을 출력해서 보여줬습니다. 제역은 당황했어요. 이건 그냥 하면서 변명하려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법무법인에 문의한 것도 알고 있어요. 당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제역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나는 정말 하기 싫었어. 시어머니가 시켰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엄마가 알아냈다고 장례식 때 조문객 중 한 분한테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시어머니한테 장인어른이 강남에 건물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궁금해서 알아보셨고 정말로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대요. 그리고 제역한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건물을 팔아서 돈을 챙기라고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나를 속이고 건물을 팔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고요? 제역은 변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이 잘 살려고 한 거라고요. 500억짜리 건물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함께 쓰는 게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내 아버지 장례식 때 어디 있었어요? 하와이 해변에서 웃으며 사진 찍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제역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하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당신이 보낸 사진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 당신은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면서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촌스럽게 울지 말라고 내 선에서 잘 처리하라고요. 제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제역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내 아버지도 존중하지 않았고 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돈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보이는 거잖아요. 제역은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셨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했다.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어. 사실 엄마가 내 친정을 오해했어. 내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지. 500억짜리 건물을 가지신 분이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혼 같은 건 하지 말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금방 풀리는 거야. 재혁이도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 거야. 건물도 우리 가족이 같이 관리하면 되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건물을 팔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3년 동안 팔지 말라고 유언하셨거든요. 시어머니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그런 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 유언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재혁 씨와는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고, 너 정말 버릇 없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제 친정을 무시하셨을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갑자기 친절하게 구시는 이유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돈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건 사람의 진심이에요.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혁은 소송 전략을 바꿨어요. 오히려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건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남편인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재혁의 변호사는 심지어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를 직접 진찰한 게 아니라 재혁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작성된 거였지만요. 소견서에는 제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써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원고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500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재산을 혼자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인 피고가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원고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첫째, 재혁이 제 동의 없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개발회사와 연락한 이메일. 둘째,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고 법무법인에 문의한 이메일. 셋째,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장례식 날 보낸 하와이 해변 사진과 메시지. 판사님이 하와이 사진을 보셨을 때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원고가 가장 슬픈 순간에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조롱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유산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원고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정신적 불안정은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유언을 존중하고 건물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원고의 태도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그리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이 또렷한 순간입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요. 이 사진 한 장이 지난 5년 동안 저를 대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 때 그들은 여행을 즐기면서 저한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판사님,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제 아버지는 저한테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진심입니다.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제 인생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오히려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법원 복도에 서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곧 판결이 나올 겁니다. 복도 끝에 재혁이 보여요. 옆에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서 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에요. 재혁이 저를 봅니다. 눈빛이 복잡해요. 미안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욕심도 섞여 있어요. 법정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라는 신호예요. 저는 깊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판사님이 단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건 이혼 청구의 소 및 재산관리권 이전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해 판단합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친의 장례식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습니다. 배우자 부모의 장례식은 혼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이며 이에 참석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피고는 회사 업무를 이유로 들었으나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가족 여행을 위해 장례식에 불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가장 슬픈 시기에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이 결여된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부친의 유산을 알게 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했으며 원고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재산 관리권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다음으로 재산관리권 이전 청구에 대해 판단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매우 논리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가 부친의 유언을 존중하여 건물을 3년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원고의 계획 역시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의 재산관리권 이전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피고의 재산 편취 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이겼어요. 제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혁이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연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재혁이 쫓아왔어요. 서연아, 잠깐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재혁이 제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돈에 눈이 멀었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혁은 계속했어요. 나 진심으로 후회해. 너를 잃은 게 후회돼. 돈은 상관없어. 진짜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 정말 달라질게. 저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혁 씨, 당신이 진짜 후회하는 건 저를 잃은 게 아니에요. 돈을 못 가진 거예요. 만약 제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남아 있었다면 당신은 절대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혁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 장례식 날 보낸 하와이 사진 기억나죠? 저는 평생 그 사진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후회는 진짜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 내린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는 500억이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 얻을 수 없는 진심과 신뢰예요. 재혁은 한참을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행복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변호사님이 제 옆에서 걸으셨습니다. 서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인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아버지 유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경영을 시작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유언대로 3년 동안 직접 운영해 보려고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변호사님이 명함을 하나 더 건네셨어요. 건물관리회사 대표님 연락처예요. 고인께서 오래 거래하신 분이라 믿을 만합니다.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3월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변호사님이 주신 명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관리회사 대표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민호 건물 세주인 서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서민호 씨 따님이에요. 건물 관리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대표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셨어요. 언제든 좋다고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혼자서 장례를 치른 날, 하와이 사진을 받았던 그 밤, 유산을 발견했던 순간, 재혁의 배신을 알았던 날, 그리고 오늘 판결이 난 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500억 원짜리 건물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혼까지 했고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전 집이 아니에요. 2주일 전에 원룸을 하나 얻었거든요. 재혁과 같은 집에 있기 싫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고 조용했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방이었어요. 아직 가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재혁과 살던 큰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건물 경영, 상가 관리, 부동산 공부.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건물을 직접 운영할 거예요. 아버지 유언대로요.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검색하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장례식 때 쓴 영정 사진을 작게 인화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판결 났어요. 제가 이겼어요. 아버지 유산을 지켰어요. 그리고 재혁이랑도 완전히 끝났어요. 아버지, 제가 잘한 거 맞죠? 돈보다 가치를 선택한 거요. 진심이 아닌 사람들과 결별한 거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혼하면 혼자가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거짓된 관계보다 진짜 혼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거예요. 건물을 경영하면서 세입자들과 상생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예요. 무서워요, 솔직히.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지만 도전해 볼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500억을 남겨주신 게 아니라 가치를 남겨주셔서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하와이 해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법정에 제출한 후에도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가지고 다니기로 했거든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기억할 거예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이 사진은 제게 가장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500억보다 더 값진 걸 가르쳐 줬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재혁과 시댁 식구들. 그들은 그때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제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불행할 거예요. 잃어버린 500억을 평생 후회하면서요. 반면에 저는 행복할 거예요. 비록 혼자지만 진짜 제 삶을 살 거니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이 정말 예뻤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건물 관리회사 대표님을 만나고 세입자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도 시작할 거예요. 무섭지만 설레기도 해요.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대학 동기 미정이었습니다. 서연아, 판결 어떻게 됐어? 괜찮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겼어. 나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 오랜만에 저녁 같이 먹을래? 미정이한테서 곧 답장이 왔어요.
대박 축하해. 당연히 먹어야지. 내가 살게. 오늘 저녁 어때?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7시에 역 앞에서 보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재혁과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는 걸 시댁에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결혼한 여자가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다니는 게 보기 안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3월의 거리는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석 달 전과 같은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역 앞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진짜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저는 미정의 품에서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마워, 미정아.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집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미정이 제 얼굴을 보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표정이 달라졌다. 뭔가 확 바뀐 느낌이야. 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야. 이혼 잘한 것 같아. 재혁이 원래 너한테 별로 안 좋았잖아. 나는 진작에 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미정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놀랐어요. 대박 500억? 그리고 내 시댁이 그렇게 막 나갔어? 진짜 영화 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영화 같아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미정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서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건물 관리한다고 했지? 네, 3년 동안은 직접 운영해 볼 거예요.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경영이 뭔지, 사람들과 상생하는 게 뭔지. 미정이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당장 팔아서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너는 가치를 선택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라고요. 미정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나 너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미정아.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듣던 순간, 재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순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던 순간.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할 일들. 1. 건물 경영 공부하기. 부동산 관련 책 읽기, 온라인 강의 듣기. 2. 세입자분들 만나서 인사드리기. 그분들 이야기 듣기. 3. 수익의 40%로 어떤 일을 할지 계획 세우기. 장학금, 복지, 무엇이 가장 의미 있을까? 4. 건강 챙기기.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안 좋았어. 운동하고 잘 먹기. 5.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진짜 저를 위해주는 사람들 찾기. 6. 제 자신 사랑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봤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3년 후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건물 경영을 잘하고 있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행복할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핸드폰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불을 끄려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다시 지갑을 꺼내서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 불빛으로 사진을 비췄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요. 판결도 났고 재혁이랑도 완전히 끝났고 친구도 만나고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버지, 저보고 계시죠?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 저한테 힘을 주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거짓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제 삶을 찾았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다시 넣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32살입니다. 석 달 전에 아버지를 잃었고 500억 원을 상속받았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예요. 만약 여러분도 돈과 가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용기를 내서 가치를 선택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당신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가치예요. 그리고 사람의 진심은 가장 힘들 때 드러나요.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하게 굴지만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와이 해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진이 제게는 500억보다 더 값진 교훈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돈이 아니라 가치를,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편안함이 아니라 의미를. 그 선택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으로 이끌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치를 지키며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예요. 32살, 오늘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힘들었지만 후회 없습니다. 슬펐지만 감사합니다. 외로웠지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